5만 4천 년 전 동굴에 살았던 흥미로운 그룹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었던 두 명의 다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멋진 건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네안데르탈인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과학자 팀이 초기 인류 사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치아와 뼈에서 고대 DNA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아마도 동시에 이 동굴에서 함께 살았을 거라고 해요. 한 동굴에 11명의 네안데르탈인이 함께 살았고 인근 어딘가에 있는 다른 동굴에 2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 8명과 아이 5명으로 총 13명이 살았죠. 과학자들은 그들의 DNA와 함께 석기도구와 동물뼈도 발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고대 인류의 친척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더 구형인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과 비교하면 길고 납작했어요. 또한 눈 위에 두드러진 눈썹 융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얼굴의 중앙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크고 넓은 코를 가지고 있어 얼굴만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코가 춥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코 안쪽이 크면 숨쉬는 공기를 더 촉촉하고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앞니에 긁힌 자국은 네안데르탈인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재료를 다룰 때 앞니를 제3의 손처럼 사용했음을 말해줘요. 그들의 몸은 강하고 근육질이었으며 어깨와 엉덩이가 넓었습니다. 평균 키는 150에서 175cm, 몸무게는 64에서 82kg이었어요. 발뚝과 다리뼈가 짧아 피부 표면을 최소화해서 추위로부터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명은 약 30년 정도였지만 일부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35만 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약 4만 년 전에 사라졌죠. 이 시기는 유럽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친밀한 집단이었어요. 이는 고대 또는 현대 인류 공동체의 인구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집단 규모와 비슷해요. 네안데르탈린은 동굴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만 다른 종족과 고립된 채 살진 않았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동족을 위해 서로를 돌봤죠. 또한 그들의 동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로 근처에 구멍을 뚫어 물을 데우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잠자는 공간,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 석기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 등이 있었어요. 그들은 들소, 아이벡스, 말, 기타 동물 등의 먹이를 잡기 위해 강 계곡을 여행했어요. 그들은 전략을 계획하는 데 능숙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술록의 이동 패턴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먹잇감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해서 행동을 계획했죠. 그들이 쫓던 가장 큰 동물 중 하나는 털복숭이 매머드였어요. 몸무게가 최대 5,443kg에 달하는 털로 뒤덮인 현대 코끼리의 친척인 털 매머드는 오래전에 멸종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털 매머드와 네안데르탈린은 몇 가지 유전적 특성을 공유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사실이에요. 두 종 모두 빙하기 유라시아의 춥고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기 전에 아프리카의 조상으로부터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두 종은 비슷한 환경에 직면했고 거의 동시에 멸종했어요. 네안데르탈린은 또한 돌조각으로 만든 글개나 칼날과 같이 초기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와 유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돌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두 동굴에서 발견된 이 도구들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어요. 즉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학, 외모,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현생 인류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잘 보존된 이 유라시아 화석 집단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그중 일부가 현생 인류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마지막 빙하기 이전과 그 시기에 인류가 살았던 가장 혹독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도구와 동물을 잡는 것 외에도 주변에서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또한 익힌 채소도 비교적 자주 먹었어요.
마지막 빙하기 수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은 인간이 거의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 동굴 예술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린이 살았던 스페인의 동굴 3곳을 탐사한 결과 점, 동물, 기하학적 기호가 그려진 검은색, 빨간색 그림과 함께 손자국, 손도장, 판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그림들은 6만 년 전에 그려진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온 게 그로부터 2만 년 후니까 당시 유럽 대륙의 유일한 인간종은 네안데르탈린이었고 따라서 이 예술을 창조한 것도 네안데르탈린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 동굴들은 70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린 중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림은 분명 네안데르탈린의 오랜 전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독수리 발톱으로 장신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는 거의 13만 년 전 거예요. 그들은 또한 몸을 위장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안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을 사용한 종은 호모사피엔스만이 아니었어요. 연구원들은 유럽 전역에 140개 이상의 벽난로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네안데르탈린도 오랫동안 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에는 숲, 불에 탄 뼈, 가열된 돌 유물 등이 포함됐죠. 네안데르탈린은 음식을 조리하고 도구를 만드는 데 불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천연 접착제 같은 피치로 돌 조각에 나무 축을 붙였을 거예요. 자작나무 껍질을 태워야만 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만들 수 있었던 만큼 네안데르탈린은 불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끙끙거리는 목소리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큰 가슴과 자세, 목의 모양으로 인해 보통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크고 높은 음의 목소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처럼 정교한 어휘를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설골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골은 우리 목에도 있는 작은 뼈로 혀의 뿌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발성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이에요. 네안데르탈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와 비슷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배를 만들어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었다고 믿기도 해요. 네안데르탈린이 어딘가에 살다가 멸종한 후 현생 인류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 두 집단은 약 10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나 중동 지역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현생 인류의 첫 번째 집단이 아프리카에서 이동하던 시기예요. 과학자들이 5만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 여성 중 한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현대인의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부와 머리 색깔, 기분, 수면 패턴 등 인간의 일부 특성은 햇빛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 햇빛을 덜 받는데 익숙했어요. 그들은 햇빛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질을 가졌으며 이러한 형질은 현대인과 자녀를 낳았을 때 자손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일부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올빼미족인 사람들은 종종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린의 약 1%는 밝은 피부, 붉은 머리카락, 심지어 죽은 깨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안데르탈린을 기억하시나요? 홍적세 시대의 슈퍼스타 휴머노이드 사촌으로 코가 넓고 이마가 비스듬했던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사라지기 전까지 35만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내고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 인상적인 화석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네안데르탈린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기후가 더 이상 네안데르탈린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자연이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탈리아의 네안데르탈린 고고학 유적지를 살펴보면 이 종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기상재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인간 사이에 약간의 자원 경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가 약 3,000년 동안 팔꿈치를 비볐을지도 모르는 다른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이 경우 네안데르탈린은 도구가 약간 뒤처진 것으로 보여요. 네안데르탈린의 기술은 VR 시대의 플립폰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 두 종이 그 특정 지역에 마주친 적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증거는 아직 모호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어떻게 멸종했는지만이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일한 정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분자 바코드를 해독해서 그들의 특정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안데르탈린 종 전체가 멸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인간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 어느 정도 유전적 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증거요? 현대인에게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의 DNA요. 이제 여기서부터 줄거리가 복잡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현대 아프리카 인구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0.5%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친척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순히 아프리카 영토를 순간이동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발견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초기 인류가 유럽을 방문해서 자신의 유전물질과 네안데르탈린의 유전물질을 섞은 후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동이네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유럽, 남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왔죠. 물론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약 20%의 네안데르탈린 DNA가 여전히 현대인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은 원시인의 2%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수프에 네안데르탈린이 조금 더 많은 특정 지역이나 가족 출신이라면 3%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사라진 인류의 사촌들과 특별히 공유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안데르탈린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코라는 놀라운 유산도 물려줬어요. 아시다시피 네안데르탈린은 매우 높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큰 도움이 됐죠.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가 시릴 정도의 추위로 입김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네안데르탈린의 코는 개인용 히터로 작동해서 흡입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가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극한의 날씨에 이 인상적인 코 마천루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햇살 가득한 사바나를 떠나 유라시아의 동토를 찾아 떠났을 때 네안데르탈린과 마주쳤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반가움의 교환이 아니라 더 큰 코를 만드는 유전자의 교환으로 이어졌어요. 이 새로운 유전자 덩어리는 6,000명이 넘는 지원자의 DNA를 깊이 파헤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 데이터와 지원자의 얼굴 사진을 꼼꼼하게 비교했어요. 그리고 지원자의 콧대 높이 같은 각 얼굴의 다양한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런 다음 특정 얼굴의 특성이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마커 찾기 게임을 진행했어요. 이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끝날 무렵 연구진은 33개의 반짝이는 새로운 게놈 영역이 얼굴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ATF3라는 유전자는 코 높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조상을 가진 참가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물려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F3 유전자는 아프리카에서 더 추운 기후로 들어온 우리 인류에게 네안데르탈린이 준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흥미롭게도 우리 조상들이 유전자 전달 게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같은 연구팀이 입술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TBX15을 발견했어요. 이 유전자는 약 3만 년 전 아시아에 살다가 멸종한 고대 인류의 또 다른 친척인 데니소바인이 남긴 작은 연애 편지였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의 두뇌에 이상한 유전적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이 이론을 통해 현생 인류가 두뇌가 뛰어난 것은 기이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어요. 이 돌연변이로 인해 뇌의 똑똑한 부분인 심피질의 뉴런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놀라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하나가 빠진 것뿐이에요. 커피만 주문하는 대신 커피에 설탕도 하나 넣는 것처럼요. 이 작은 변형은 거의 모든 현대인에게서 발견됩니다. 한편 멸종한 인류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및 기타 영장류는 적어도 이 연구에 따르면 모두 돌연변이 매물을 놓쳤어요. 자,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고요. 뉴런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또한 아미노산 차이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우리의 DNA와 네안데르탈린의 DNA 간에 무려 96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종으로서 우리의 다른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의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은 아시아에 위치한 네안데르탈린 고고학 유적지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가족의 네안데르탈린 아버지와 10대 딸 그리고 조카나 사촌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그룹에는 이모나 할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결국 침을 싸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빠의 집을 떠났고 라이트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어린 사촌처럼 남자아이였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새로운 커뮤니티에는 친숙하고 친근한 얼굴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 풀을 검색하여 네안데르탈린의 사회 구조가 가부장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 네안데르탈린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집을 떠나 다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같은 연구에 따르면 동굴에 살던 부족들도 고립되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들이 동네 철물점처럼 석기를 만들기 위해 같은 암석 채취 지역을 방문했을 거예요. 도구를 만들지 않을 때는 아이벡스, 말, 들소, 기타 떠돌이 동물 등 맛있는 먹이를 사냥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고대 가죽 초상화가 네안데르탈린의 사회생활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들은 미래의 고고학자들에게 조상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확보해달라고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중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편안한 숙소는 완벽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에겐 부동산 광고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상하고 멋진 동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님 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과 광고 모두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네안데르탈린은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종종 동굴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동굴들 중 하나가 주거용 건물을 꽤 닮았어요. 지브롤터 암벽이라고 불리는 높은 석회암 곳 안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네안데르탈린에게 경제가 있었다면 이 바위 안에 있는 동굴들은 돈이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해사들은 1907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요새화된 바위 안에 큰 구멍을 보게 됐죠.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이 장소를 연구했고 네안데르탈린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동굴에서 고대의 도구와 오래된 동물들의 뼈를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바위 안에서 4개의 동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거단지 같았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서로를 도와 사냥 및 물고기를 잡았어요. 깃털 장식을 만들고 벽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고대 선조들이 10만 년 전에 이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원시적인 과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2021년 말 고고학자들은 미지의 터널로 통하는 동굴 내부에 틈새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구멍을 통해 기어서 동굴 지붕 밑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요. 이곳은 4만 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전체 단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파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대 종유석이 있는 높은 천장을 갖고 있었죠. 폐허가 된 돌 커튼은 아파트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눴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고대 동물들의 잔해와 벽에 긁힌 자국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도구엘크라고 불리는 바다 우렁의 껍질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들 중 한 명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곳의 주요 주인들은 하이에나였어요. 이 동굴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보다 인간과 더 가까웠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에겐 삶을 사는 방식과 심지어 약간의 관습도 있었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이 바위 안에서 새로운 방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편 2003년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또 다른 초기 거주지를 발견했어요. 녹색 정글 속에서 고대 도구들이 있는 동굴을 찾게 됐죠. 처음에 모두들 인간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한 특이한 성인 해골을 발견했어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해골이 30세 여성의 것으로 키는 1m로 평균 성인의 허리 바로 위 정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성의 몸무게는 성인 양치기견의 무게와 같았어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라피테쿠스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호모 플로레시엔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어요. 또 동굴에는 특이한 고대 동물의 잔해가 있었어요. 소 크기만한 코끼리, 몇몇 큰 황새, 그리고 거대한 쥐였죠. 고고학자들은 호빗이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주요 거주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였어요. 아마도 호빗 쪽과 싸웠을 거예요. 몇몇 분석은 호모 프로레시엔시스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진화의 한 갈래였죠. 호빗의 해골은 현대인의 해골보단 원숭이의 것과 닮았어요. 2009년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서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둥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 소리를 아주 오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동굴의 높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에 달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뉴욕의 한 중심 블록보다 더 커요. 손둥은 베트남 정글에 있는 세계의 동굴 중 하나예요. 많은 복잡한 미로가 이 동굴들을 연결해요. 안에서 바깥 세계와는 개별적인 독특한 식물과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지하 정글이죠. 어떤 곳에서는 햇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무너진 천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이한 나무와 식물 외에도 고대 종유석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어떤 석회암 태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또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형성했죠. 빠른 물줄기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미지의 지하 미로들로 이어져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연구했어요. 다음 특이한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수십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 안에 살아요. 각각이 푸른 빛으로 빛나죠. 다 같이 동굴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요. 특별한 공기 측정 자치가 어디에나 있어요. 과학자들은 반딧불의 정상적인 존재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곤충들은 환경에 민감해요. 만약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공원 직원이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반딧불에 산소를 훔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꽤 놀라운 동굴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무서운 동굴은 어때요? 예멘의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찾는 건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의 블랙홀이에요. 농구장만한 크기죠.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건 그 크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검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멘의 거대 구멍의 검은색이 모든 태양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손전등으로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 위를 날아갔어요. 드론과 가장 강력한 렌즈로 촬영을 했지만 어둠 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금빛 모래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보여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접근하길 두려워해요. 그들은 동굴이 사악한 생물들이 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현재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가장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신비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예요. 언제 나타났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구멍이 공사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이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근처의 흙을 파냈어요. 그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 표면을 붕괴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500만 년 이상 스며들지 않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산소는 거의 없고 춥고 축축해요. 그럼에도 여기서 생명체가 태어나요. 미생물,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것도요. 이 동굴의 생활 환경은 보통 동굴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동굴은 다른 행성과도 같아요. 여긴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흑해 근처에 있는 모빌 동굴이에요. 입구는 땅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안에 터널이 지표면 아래 깊은 곳으로 통해요. 동굴 안에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정상치 이상이에요. 여기의 공기는 표면 산소의 절반만큼 있어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는 다른 생명체들은 살 수 있죠. 이 동굴엔 48종의 생물이 살아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몇몇 특이한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흰 달팽이와 흰 거미, 거대한 수염을 가진 노리기, 투명한 새우, 그리고 독특한 종의 거머리. 모두 작은 박테리아 인자가 영양체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음식 입자를 방출해요. 박테리아는 그걸 먹고 살죠. 다른 더 큰 유기체들은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몇몇 더 큰 유기체들은 그 작은 유기체들을 먹어요. 결국 모두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동굴에서는 진화가 다른 세계와 분리된 생물학적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엔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엔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앵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오는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섬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며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스톤헨지는 시간여행을 위한 마녀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사실 다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으로 세워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아마도 큰 분열의 시기에 영국인들을 재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기념비의 가장 상징적인 바위인 알타스톤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을 포함해서 스톤헨지에 사용된 돌이 웨일즈의 프리셀리 언덕 근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스톤헨지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 건설되었을 거예요. 즉,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의식용 고분, 태양력 달력, 마지막 안식처를 모두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스톤헨지에서 643.74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테이강 지역에서 알타스톤이 실제로 나왔다는 최첨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의 기념물에서도 비슷한 바위를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알타스톤은 옆으로 누워있는 돌이에요. 이 돌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의식용 돌 서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돌이에요. 이 발견을 계기로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국 전역의 여러 부족과 지역사회 간의 광범위한 협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영국은 아직 통일된 국가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부 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온 부족 등 각기 다른 관습과 신념을 가진 부족들이 모여있던 나라였죠. 섬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인구는 여러 번 변화했습니다. 영국은 약 6000년 전에 중동에서 건너와 이 땅에 도착한 농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룹은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 온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원전 2500년까지 이 지역에서 번성했어요. 비커족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와 그 후 몇 년 동안 영국이 겪은 대규모 인구 이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비커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함께 묻어주던 특정 유형의 도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의 원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스톤헨지가 원래 신석기 시대 농경민을 재결집시키고 그들의 땅에 대한 일종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 기술이 없었다면 스코틀랜드에서 알타스톤을 가져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거예요. 바퀴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하부에서 발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와이파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훨씬 나중에야 이 기술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영토 위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땅을 통일하기 위해 알타스톤을 영국의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 데 자원을 사용했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톤헨지는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스톤헨지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이 기념물은 헨지라고 알려진 원형 도랑과 뚝에 불과했습니다. 내부에는 나무 기둥과 토템과 같은 조각품이 놓여 있었죠. 이 버전의 스톤헨지는 바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공간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화장 구덩이가 발견되어 영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안식처가 되었어요. 블루스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2600년경입니다. 블루스톤은 말 그대로 파란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작은 바위는 스톤헨지에서 약 241.40km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리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고대인들이 블루스톤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웨일즈에서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보다 조금 늦은 2500년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스톤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르센 스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돌입니다. 각 사르센의 무게는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상징적인 외륜원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때 알타스톤을 스코틀랜드에서 스톤헨지 중심부로 직접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타스톤은 스톤헨지 건축에 사용된 블루스톤 중 가장 큰 돌이에요.
오늘날 알타스톤은 기념물에서 가장 큰 트릴리톤 밑에 누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트릴리톤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수평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이 블루스톤과 같은 지역인 웨일즈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이미 돌을 운반하고 있다면 알타스톤으로 사용할 특별한 돌을 가져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설은 2018년 연구팀이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첨단 지구화학 분석을 통해 알타스톤의 사암이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대신 결과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톤헨지에서 643.74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오카디언 분지로 향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스톤헨지 이야기의 각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얼음길이라고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 동안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길에 의해 바위가 움직였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61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가설은 반박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이죠.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센 암석의 경우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성립합니다.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스톤헨지에 대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사용된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밝혀졌고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트릴리톤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트릴리톤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인데요.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톤헨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스톤헨지의 전체 레이아웃은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세심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념물의 건축은 특히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긴 날인 지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에는 태양이 힐스톤과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떠오르며 돌 원의 중심부에 빛을 비춥니다. 이 장엄하고 마법과도 같은 광경에 고대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타스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날은 바로 동지입니다. 동짓날 해가 지면서 그 빛이 스톤헨지 중앙의 알타스톤과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스톤헨지 건축가들에게 이 정렬은 단순한 천체의 정확성 그 이상을 상징했을 거예요. 조상과 영적인 의미가 깊게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석양에 비추어진 알타스톤은 산자와 조상, 지구와 우주, 현재와 영원을 연결하는 세계 사이의 다리로 여겨졌을 수 있어요. 달력이나 시계, 날씨 어플이 없던 시절에는 동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표시하고 농사주기와 영적 의식을 모두 안내하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스톤헨지는 단순히 돌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상의 뿌리를 기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들과 달리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3000년 동안 도둑의 침입을 받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덤이 평균보다 작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탐험대가 투트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탐사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모두 인근 무덤 건설로 인한 잔해로 덮여 있었고 이 또한 무덤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무덤 외부에는 아무런 글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마침내 무덤을 발견한 19세기까지 무덤이 놀라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간의 흐름도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카터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터가 단순히 미화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고고학자였다고 생각하곤 했죠.
투트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집트 유물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특이한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고 곧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터는 우연히 투트 왕의 유해를 발견한 후 10년 동안 투트 왕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왕좌, 전차, 조각상 등 모든 종류의 유물을 기록하고 가공해서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모든 유물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편지를 통해 카터의 10개는 저들에게, 하나는 나에게 정책이 밝혀진 것 같네요. 문제의 편지는 1922년에 카터의 친구이자 언어학자인 앨런 가디너 경에게 보낸 것으로 1922년에 작성된 거예요. 이 글에서 카터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가디너는 카터가 감사 선물로 보낸 부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터는 그게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죠. 이집트 박물관의 영국 관장도 카터의 교활한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디너의 부적을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다른 부적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부적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디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카터에게 다른 편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가디너는 유명한 고고학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터에게 훔친 물건을 카이로로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디너가 조언한 것처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밝으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카터의 발견 이후 행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47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일했던 알프레드 루카스라는 남자가 카이로의 한 비밀스러운 저널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터가 무덤의 문을 몰래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봉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카터와 그의 일행이 고대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일찍 무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팔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경매에 붙여지도록 했죠. 하지만 카터는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실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도둑질을 투트 왕의 저주와 연관짓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투탕카멘 왕의 안식처가 발견된 직후에 꽤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소년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심각한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라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트 왕의 무덤을 방해한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고 불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운한 죽음은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의 죽음입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데 자금을 지원한 영국 귀족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허버트는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무덤 개방에는 경비원, 고고학자, 지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어요. 물론 이들 중 몇 명은 무덤이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저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무덤 개방에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연한 이유로 몇 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고대 저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주문이 발동된 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허버트에 따른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카터 자신도 이 사실이 밝혀진 후 16년이 지난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신중한 홍보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워드 카터는 투트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년왕의 안식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무덤에서 도난당한 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선 보석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에 따르면 하워드 카터가 직접 훔쳐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는 19세기에 무덤 내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박물관과 경매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비교했죠. 그는 곧 투트의 보석 중 일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트의 가슴에 있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두 조각이 났고 일부는 카터를 통해 미주리주의 넬슨 애킨스 박물관으로 갔어요. 한편 다른 조각들은 익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목걸이가 됐죠. 그들은 2015년에 이걸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넬슨 애킨스 박물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 조각이 있어요. 한때 투트의 소유였던 구슬도 카터가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져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약을 바른 세라믹 매직으로 만든 또 다른 멋진 목걸이는 멀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에 이집트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 역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카터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투트 왕은 이 놀라운 고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놀라운 유물을 남겼어요. 유명한 매장 가면부터 시작하죠. 이 가면은 준 보석과 유리 페이스트가 사용된 53cm의 거대한 금 예술품입니다. 무게는 10kg이고 긴 수염을 기르고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한 소년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서적에 나오는 주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문은 사후세계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투트는 보드게임 애호가이기도 했어요. 그의 무덤에서 상아로 만든 보드게임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한 쌍의 금샌들을 발견했는데 편안함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오는 생전에 이 샌들을 신은 적이 없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투트는 꽤나 화려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에서 의상과 장신구를 고르고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역사가들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한 2개의 트럼펫을 보면 소년왕은 음악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9년 BBC 방송에서 이 트럼펫이 연주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 이 악기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쿨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쿨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류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골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물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투트왕의 무덤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투트 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약 3,6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나무관 수십 개가 함께 있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네요. 11개의 무덤이 정확히 투트 왕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시 룩소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했고 고고학자들은 자수정구슬 30개와 만호구슬 2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목걸이와 하마머리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걸이가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또한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하늘, 여성, 다산, 사랑의 신 하토르로 장식된 거울이었습니다. 최근 투탕카멘의 매장지 근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트셉수트 여왕의 계곡 신전 조각이 발견되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감한 여성은 2번째 여성 파라오로 여겨졌는데 용기와 지혜로 통치하며 돌처럼 단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신전은 권력과 음모, 영적 헌신으로 가득 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고고학자들은 하트셉수트의 추모 신전 외곽에서 1000개가 넘는 아름답게 장식된 돌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좌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테티쉐리 여왕의 궁전 감독관인 데후티메스의 것이었죠. 하트셉수트 여왕은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로 지어지지 않고 바위에 조각되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점토로 만든 장난감, 미라 가면, 날개 달린 풍뎅이, 부적 등 멋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발견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들은 빵과 고기를 바치는 데 사용된 도자기, 무덤의 주인과 이집트 군대를 연결해주는 궁수용 활 등 연구원들을 위한 멋진 물건들을 남겼어요. 한편 영혼 보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고대의 비밀을 찾아 룩소르를 돌아다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투트왕의 저주가 두렵지 않으시죠?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셨죠? 수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특히 초자연적인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투탕카멘 고고학 발견을 둘러싼 불안한 저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22년 무덤을 발견한 여러 발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모든 혼란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웠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사능이 발굴자들을 죽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방사능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방사능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상적인 피라미드에도 불구하고 투트의 무덤을 미친 듯이 빛나게 할 정도의 라디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독성 폐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봉인된 이후 우라늄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독성 수준의 방사능이 무덤 내부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의 매장실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명적인 방사선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사능은 투탕카멘의 무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발견은 보람찬 일이지만 이집트 전역의 고대 왕국 무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의 두 곳에서 가이거 개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사카라의 여러 지하 무덤에서는 방사성 가스인 라돈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많은 무덤의 벽에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무덤의 건설자들이 독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한 비문에는 이 무덤을 부수는 자는 어떤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경고가 새겨져 있어요. 악령으로 인한 금지와 같은 다른 불길한 문구들은 초자연적인 저주가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힌다는 공포를 더할 뿐이었어요. 불길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922년 투트 왕의 발굴을 후원하고 보물로 가득 찬 방들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카나본경이 무덤에 들어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개장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저주 신화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영국 이집트학자 아서 웨이걸은 1934년 5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총 26명 중 6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이내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X선 노출뿐만 아니라 질식, 뇌졸중, 신부전, 폐렴, 심지어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좀 암울해지지 않나요? 무덤을 열었지만 악명 높은 저주를 피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워드 카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존을 저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발굴한 후 카터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고고학에서 다양한 박물관의 유물 취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죽음이나 부상은 피했지만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를 카나본경의 딸 에블린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가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을 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블린은 겨우 6살이었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며 연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투트왕의 무덤 근처에서 혁명적인 발견이 있은 지 1년 후 에블린은 정치가인 브로그레이브 보샹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보샹은 카터의 안내로 부모님과 함께 무덤을 둘러보았어요. 카터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블린에 대한 사후 소문 외에는 다른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하지만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그의 성향은 무덤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39년 심각한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고대의 저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런던 아파트에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몇 점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로 돌려보내지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집에 고대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음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주설은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카나본은 모기에 물려 심각한 감염에 걸렸고 무덤을 열었을 무렵 카이로는 기이한 정전과 기괴한 모래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카나본경의 개 수지는 집에서 탈출한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혹시 방사능은 전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투트왕의 무덤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 그들을 모두 죽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으스스하지 않나요?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 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